자, 오늘 배울 단어는 상기인데, 상기. 코끼리 상자에다가 적을 기자. 코끼리에 대한 걸 적어놓은 기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수필이야, 수필.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이나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을 적어놓은 걸 교술문학이라고 해. 교술문학의 대표적인 건 수필도 있고요. 기행문, 일기,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교술문학에 해당돼. 여기 지금 상기도 역시 교술문학인데 당연히 수필이겠지, 수필. 연암 박지원 선생이 적어놓은 이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야. 우리는 제한된 경험으로 제한된 인식을 한다란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코끼리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혹은 각자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지. 자, 좀 어렵다고 하니까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볼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제목이 상기이기 때문에 여기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이 뭐냐면 코끼리야. 알았니? 생각해봐. 코끼리는 원래 아프리카에 있잖아. 인도에도 있고 뭐 동남아에도 있지만, 이 중국이나 한국 이쪽은 동부아시아에는 별로 없는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 뭐 이런 걸 얘기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진기하다는 건 아주 귀하다는 얘기고, 괴이하다, 좀 이상하다,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뭐 뒤에 나온 거, 그런 걸 보면 요량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요량이란 말은 원래 미리 계획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행 같은 걸 요량하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요량이면 먼저 선무문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연암 선생 열하일기에 보면 이 중국 기행하고 온 내용이 열하일기잖아. 북경에 가가지고 별거 다 봤겠지. 그 중에 코끼리를 본 거지. 그러니까 잡아봐.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코끼리가 그런 것이라면 알고 싶어? 그럼 가서 코끼리 우리를 먼저 보면 될 거야. 알았지? 내가 연경에서 본 코끼리는 16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 못했다. 그럼 어디 우리의 가둔 거밖에 못 봤지, 그지? 그런데 지금 열하 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2마리를 보니 온몸이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열하일기 하는 열하는 원래 청나라 황실이 여름에 쓰는 별장이야. 그러니까 자, 연암 박지원 선생이 사신으로 갔는데, 비장으로 갔지만 사신으로 갔는데 황실이 전부 휴가를 갔어. 어디로? 열하, 청도라는 곳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신이 황제를 만나러 열하로 가야 되겠지. 그 과정에서 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2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때? 마치 비바람이 지나는 듯 굉장하다, 거대하다, 뭐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코끼리 만난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16마리를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보다가 열하에 가서, 청도에 가서 움직이는 코끼리 2마리를 봤단 말이야.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거대하고 세차고 뭐 이런 걸 느꼈다는 거지. 경험이야, 경험. 굉장하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이롭다. 경은 놀랄 경자야. 이 특이하다, 경이롭다, 충격이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까지는 경험을 얘기한 거고, 교술문학의 대표적인 경험이야. 경험. 교술문학은 경험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엔 동해 바닷가의 경험이지, 그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일이 있어. 이때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버렸다. 이 과거의 경험인데 갑자기 이 경험이 왜 나왔을까? 이 얘기는 위에 코끼리 얘기를 했었잖아. 그 코끼리에 대한 경이로움, 이거를 한번 전에 겪어본 적이 있어. 그게 동해 바다를 거닐다가 본 것들이란 말이야.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겠지. 지금 10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경이롭고 대단하고 충격적이었다. 그런 얘기야. 제 자신이 느낌을 또 다른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야. 그때 느꼈던 걸 지금 코끼리 앞에서 느낀 거지, 그지? 과거의 경험하고 지금의 경험. 여기 지금은 코끼리를 만났을 때의 경이로움이란 말이야. 예, 지금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거와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볼까?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 자, 이제 나왔다. 코끼리를 어떻게 얘기했나 볼까?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당나귀. 몸은 엄청 큰데 꼬리는 짧다는 얘기가 되겠고,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그러면 이게 호랑이 발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 곰발바닥 하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이게 뭐야? 사람한테 붙일 수 있는 건데 어질다라는 건 너그럽다. 용서 잘해준다. 알았어?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귀는 구름을 들이운 듯하고 여기서 귀는 이렇게 넓다라는 얘기야. 실제로 그렇잖아. 우리가 봤으니까.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상하 두 아름이나 되고 한 아름이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모을 정도의 그거니까 두 아름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키는 한 장 남짓 되었다. 장이라는 게 원래 한 3m 정도 되거든. 한 6척 그러면 180 정도 되고 30cm 정도. 대부분 옛날 도량령의 단위는 있잖아. 3자가 많아. 33.3 지금 얘기한 3m 3장 이런 식으로. 역시 여기는 장은 3m 정도 된다. 뭐가 3m래? 키가.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하며 군뱅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이게 자벌레라는 게 이런 거잖아. 이동할 때 어떻게? 몸 전체가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쫙 펼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코가 그렇게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구부러진다. 코는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누에의 끝부분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 둘둘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우리가 지금 코끼리를 아니까 그래 일반적인 코끼리의 모습을 얘기했겠네라고 했지만 코끼리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이거 보면서 상상하겠지. 근데 진짜 코끼리처럼 상상할지는 몰라. 세상에 이런 동물이 어딨어. 이럴 수도 있다고. 자, 어떤 사람은 코를 불이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코끼리 코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코를 코로 안 본다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그건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코를 또 찾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5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 여기서부터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가 5개,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이 쥐어 같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끼리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코하고 어금니 사이 거기만 집중하니까 저렇게 코끼리 다리가 5개라고 얘기하고, 뭐 5개면 원래 4개다 뭐야? 코끼리 코도 다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이는 코끼리의 눈이 쥐와 같다고, 쥐처럼 쥐만하니까 그런가 보지. 아무튼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코하고 어금니 상하, 그것 때문에 저렇게 보는 거다.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뭘 잘못 봐?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왜 사물을 보는데 편협되게 보고 있단 말이야. 아니면 미리 짐작하고 저거는 다리잖아. 다리일 거야. 왜냐면 다리랑 비슷해. 코끼리 다리 5개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성급하게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혹은 사물의 일부만을 보며 전체를 얘기했다고. 이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오류론이지, 그지? 그러니까 박지원 선생이 이 오류론을 얘기한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류론에 맞추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른다. 누가? 어떤 사람들. 됐니?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 떨 때처럼 눈웃음 살살 치는,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이거 봐봐. 나쁜 것 때문에 좋은 것이 이루어진다. 즉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 나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성급하게 일반화시켜서 편견을 가지고 혹은 아주 일부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온 게 이런 거지. 쥐처럼 생겼다는 눈, 아양 떠는 것처럼, 아부 떠는 것처럼. 근데 아니라고. 그렇게 보이는 눈 때문에 어진 성품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자, 강희 황제 때였다. 이제 나오는 거야. 남해자에 사나운 범 2마리가 있었다. 남해자가 어디야? 알 필요 없어. 이런 거에 막 연연하면 안 돼. 그냥 강희 황제 때 남해자라는 곳에서 사나운 범 2마리가 있었어. 키운 지 되었는데도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길이라는 게 뭐야? 시키는 대로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가르친 대로 움직이는 거. 그런 버릇 이런 거지. 아니면 패턴 학습 이런 거야.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놓아여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2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우리 흔히 얘기하면 살인의 의도가 없었는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다. 정말 우연한 거야, 우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과실이라고 하지, 그지? 과실. 고의 의도성 없는 거. 일부러 했다면 고의가 있고, 기망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사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과실이란 말이야. 즉, 코끼리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범이 맞아 죽은 거야. 자,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서 털을 터럭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숲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뜰을 뜨락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표준어 아니지. 터럭만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지?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글들 읽을 때 형식 논리로 한번 볼게. 이 문장 가지고. 사람들은 이 주어고 근거를 찾는 게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알았니?
사람들은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뭐의 근거? 요만한 작은 것이라도. 그러나 하늘이 어찌하여 이름을 지었겠는가? 형체로 말하자면 천, 하늘, 성정으로 말한다면 뭐 잘 모르면서 그 캐릭터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건이고, 주재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제고, 주재 누가 하는 거지? 하늘나라 누가 다스리냐고. 하느님이 다스리는 거지.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이라 하니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기다. 하늘은 하나인데 이름도 하나인데 말하는 걸 보면 다 제각기, 천이요 건이요 상제요 신이라고 하니 참 이름도 제각기네. 본질은 하나인데, 그지? 또 이와 기를 화로와 풀무로 삼고, 화로, 대장간에 새를 녹이는 화로, 풀무는 알지? 막 이렇게 공기 넣어가지고 화로불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만물을 두루 펴내는 것을 조물, 모든 사물을 만들어낸다. 조물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있는 장인, 대장장이로 보고서 그가 망치와 끌, 도끼, 칼, 이거 다 사물을 만들 때 쓰는 도구겠지.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늘이 조물, 모든 세상의 것들을 만드는데 끊임없이 쉼없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됐지? 그러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와? 하늘에서 나오지. 사람들이 생각이 그거란 말이야.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의 근거라는 거, 근본을 찾으면 하늘을 생각한단 말이야. 하늘에다 맞추는 거야.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사물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얘기한 거야. 됐지? 그 이유도 설명한 거야. 왜냐면 다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자, 그런 까닭에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 라고 하였다. 어쨌거나 하늘이 만들었어. 혼돈이라는 것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이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하자면 새벽이 되지만, 됐지? 새벽, 아직 동이 트지는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을 분별되지 않은 상태와 같다. 그러면 해가 뜨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은 그게 바로 혼돈이고 만물을 만들었지. 아직 뭐는 구별이 안 됐어. 사물과 사람이 구별이 안 된 상태야.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흑비자욱한 혼돈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을까?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마구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왜 국수가게 나왔어? 국수가게에서 국수 만드는 것처럼 하늘도 그렇게 만들지 않나?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한 거지.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맷돌이 하늘의 여기는 맷돌을 막 돌리잖아. 도는 것일 뿐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자, 이렇게 갈면서 30%는 잘게 갈아야지. 그런 의도 없어. 그냥 가는 거지. 맷돌은 그냥 돌리는 거지. 돌리면 갈리는 거지. 어떻게 갈리느냐까지는 알 수 없지. 그걸 의도하고 만들지는 못하니까. 하늘도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도 사람들이 뿔이 있는 것에게는 윗일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뿔이 있으니까 윗일은 주지 않아. 라고 속단하는 거지. 그냥 자기들끼리 단정해버리는 거야. 하늘은 있잖아. 뿔 달린 것한테는 윗일을 주지 않아. 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늘이 있잖아. 봐봐, 선생님 봐봐. 하늘이 뿔이 있으면 이 윗일을 안 준다고 생각하잖아. 하늘이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잘못됐다고. 절대 하늘은 그걸 선별해서 만들지 못해. 그걸 어떻게, 야, 얘는 윗니가 있으니까 뿔을
주지 말아야지. 얘는 뿔이 있으니까 윈율을 주지 마. 그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하늘이 만든 건 아닌데,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에 대한 비판이라고.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이 대답하리라. 하늘이지, 당연히. 모든 사물의 근본을 하늘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 쉽게 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이지?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자, 그럼 결국 뭐야? 할 말 없으면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늘의 의도가 그렇다고. 하늘의 이치가 그렇다고. 씹도록 한 이유가 뭐냐고. 원래 씹는 거야. 그래서 이를 준 거야.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이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또 길게 덧대어 만들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뜰악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응? 이건 누구 생각이야? 아까 그 사람들 생각. 하늘이 그렇게 다 의도가 있어서 이치대로 만든 거야. 그래서 저 봐봐. 이러면서 학은 목이, 이제 다리가 길고, 목도 길고, 부리까지 있지. 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야. 만물을 만들어내는 하늘이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잠깐 지금 얘기한 거야.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하늘의 이치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여기 박지원의 생각, 화자의 생각은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반박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 소말닭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알았어? 이게 소나 말이나 닭, 개에게나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그건 맞았어. 소, 말, 닭, 개에는 하늘의 이치가 적용된 게 맞아.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고 해보자. 만약에 하늘이 그렇게 의도로 다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이 주머니를 심어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소, 말, 닭, 개한테는 그게 적용해도 맞긴 한데 코끼리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해당이 안 된다고. 오히려 저 쓸데없는 어금니가 씹는 걸 방해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야. 아, 그건 코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연암 박지원에게 어금니가 방해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반박을 한 거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해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자, 코가 있으니까 저렇게 쓸데없는 어금니를 줬지요. 쓸데없는 어금니를 줘도 코가 다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연암 선생이, 아니, 그럼 코가 다 하는데 못하라. 어금니를 주냐고. 그냥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지. 그게 맞잖아. 이치에 맞잖아.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는 게 맞지. 쓸데없는 걸 왜 줘?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퍼서 굴복하고 만다. 결국 그렇지. 굴복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우기지 못한다는 얘기지. 소말닭개는 그게 맞아. 알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말닭개에게 미칠 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접하거나 일상에서 마주하는 가축들은 지금 세상 이치를 얘기하는 당신들 말에 또 딱 적용이 된다고. 근데 용봉, 거북, 기린. 용은 전설상의 동물이고 봉황도 마찬가지고, 거북. 이 거북, 기린은, 거북이는 바닷속에 사는 거잖아. 여기 지금 상상 속의 동물은 뭐야? 용, 봉, 기린. 기린이야. 선생님, 기린. 아프리카. 그 기린 아니야? 상상 속의 동물이야?
거북은 바다에 사는 동물이고 우리가 흔히 못 보는 거지. 일상적인, 자 그럼 소말닭개에 대비되는 동물은 용봉 거북기린, 그지? 소말닭개에는 적용되지만 그 하늘의 도리 이치가 용봉 거북기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됐지?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 바 이치가 아니다. 당연히 쥐보다는 범이 더 강한 존재지, 그지? 그러면 봐봐, 코가 있잖아. 대상이 코야. 코는 코끼리한테 코는 어떤 가치,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천하무적이지. 범도 때려잡는데. 근데 쥐한테는 어쩔 줄 모르고 둘 데를 어디 둘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 그렇다면 똑같은 콘데 다르게 가치가 부여되잖아.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걸 놓고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거에 대한, 그건 각각 다르지.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지. 알았니? 그거는 봐봐, 여기 연암 선생님 생각으로는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코는 코지. 무슨 천하무적이 되고 막 불필요한 것이 됐느냐. 코는 코일 뿐이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근데 사람들은 코는 천하무적이라고 그러고 코는 쓸데없이 있는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상반되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대체로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코끼리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코끼리를 두고도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제대로 된 이치를 못 본다고. 하물며 천하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배나 더한 것이매랴. 더한 것이매랴.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야. 서적 표현이고, 사물은 코끼리는 낯선 거고 어쩌다 보는 거지만 천하사물은 수없이 많잖아. 코끼리보다 더 훨씬 더 사물의 이치, 그 이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하려는 까닭이 있었으리라. 궁구라는 말 잘 알아도 궁구가 뭔데? 궁구는 아주 깊이 연구한다는 뜻이야. 궁구, 아주 깊이 연구한다. 깊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야?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만물의 변화를 궁구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코끼리 상자. 코끼리를 상자를 취한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상기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응? 자, 코끼리 얘기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무섭고 사나운 놈이 범이잖아.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놈이 쥐잖아. 근데 코끼리한테는 오히려 범보다 무서운 게 쥐야. 그러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코끼리는 범을 무서워하겠지. 쥐는 그냥 밟아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범하고 쥐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코끼리한테는 범보다 무서운 게 쥐고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통념이라고 하지. 보통의 생각. 우리 이치와 맞지가 않는다고. 알았어? 우리의 통념에서는 진짜 실제의 이치와 맞지가 않아. 왜냐면 쥐하고 범을 그러면 범이 무섭지 라고 했는데 실제 코끼리한테는 쥐가 무섭구나. 결국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상을 인식하거나 사물의 일부를 가지고 인식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 임의대로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고 인식하는 것은 다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얘기, 상기라고 해서 코끼리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이 글의 작가는 열하 행궁에서 코끼리를 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맞아, 틀려? 맞죠? 묶여있는 걸 16마리 보고 걸어다니는 2마리를 본 다음에 어떤 괴이하고 이상하고 대단한 낯선 것을 보고 난 뒤에 느낌과 깨달음을 적어놨으니까 교술 수필이지. 맞았지, 그지?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이 하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맞지, 그지?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게 조물이고, 조물. 그게 하늘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 하늘의 이치도 다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막히면 하늘이 다 그렇게 이치대로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마무리한단 말이야.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하늘에 대한 이치도 잘못된 판단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과연 하늘이 그럴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걸까? 아닐 거야. 국수 봐봐. 국수 공장. 보리 가지고 만들 때 어떻게 했다고? 가는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는데 어떤 게 가늘고 어떻게 두꺼운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전혀 아니야. 알 수 없어. 그것처럼 하늘도 알 수 없는데 사람들은 의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씹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작가는 믿을 수 있는 하나의 관점에서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관점. 아까 얘기했던 이게 통념이야, 통념. 편견. 알았어?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코끼리를 딱 얘기하면서 하나의 관점을 얘기하지 마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 하나의 관점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야. 알았지? 이게 상기인데 뭐 특별히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돼. 뭘 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 마치 우리가 설을 배웠는데 설에서 나온 것처럼 화자의 궁극적인 어떤 주장이 있잖아. 궁극적 주장. 상기, 코끼리 얘기는 그냥 앞에 전면에 나온 것 뿐이고 예가 되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작가의 생각, 깨달음, 인식이란 말이야. 뭘 깨달았냐고. 알았니? 코끼리 하나도 이렇게 어떤 사물의 코끼리라는 사물 대상의 인식도 여러 가지 있단 말이지. 근데 천하 만물은 더 많겠지. 그런데 천하 만물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늘의 도리로다가 설명하거나 근거를 잡으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지. 결론적으로. 알겠어? 이게 상기라는 수필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뭐냐면, 이건 고전 수필이라고 보면 되겠고, 근데 원래 기라는, 상기하는 기자, 적을 기자, 글의 종류에 기가 있어. 지금은 없지만. 지금으로 따진다면 수필 같은 형식이다. 옛날에 썼으니까 고전 수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코끼리에 대한 부분적인 묘사가 나오지. 코끼리 묘사했잖아. 코부터 저쪽. 꼬리도 나갔고, 귀도 나갔고. 요건 묘사야, 묘사. 그러니까 이 글의 성격은 묘사적이라고 하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뭐에다 비유하고 있어. 비유적.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대상을 파악해야 되는데 한 가지에다 맞춰서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잖아.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 우리가 잘못했네. 그렇겠네. 이렇게 된다면 배우게 되는 거야. 교훈적. 이 글의 성격은 묘사적이고 비유적이고 교훈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제는 당연히
획일적 이치로, 여기선 하늘의 이치로 모든 사물의 근거를 파악하는 그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이 수필의 주제고, 그다음에 글의 특징이 이런 거야. 자, 이건 뭐 교술문학이니까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학적 진리를 다른 말로 해봐 그러면 대상에 대한 인식 깨달음이라고 하면 돼. 그 다음에 비유하고 묘사가 나왔고, 수필이니까 당연히 개성적이고. 뭐가 개성적이야? 야, 수필의 내용이 있잖아. 고정관념이야. 뭐 이게 논설문 무슨 연구소도 아닌데 수필을 다른 사람들이 잘못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것도 코끼리를 통해서. 남들이 안 쓰는 수필 소재나 주제네 개성적. 그 다음에 문답법 나오지. 문답법. 어디 나오는데요? 이야기하면 중간에 어떤 사람이 계속 얘기하잖아. 그 어떤 사람은 일반적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고정관념을 가진 우리들을 말하는 거거든.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주고받고 하는 문답법을 사용해가지고 결국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혹은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거기 보면 중간에 문답법을 한번 다시 보는 건 아니고 물어보고 대답하는 부분이 나오지, 그치? 자, 물어보고 대답하는, 그렇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나는 다시 묻는다. 뭐 이런 거지. 문답법으로. 결국 자기의 주장의 타당성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야.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말하잖아. 하늘이 있잖아. 코끼리한테 이렇게 이빨을, 아니야.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은 구부려서 사물을 씹게 하는 거다. 이거 누구 생각이야? 보통 사람들의 생각. 그랬더니 외남 선생은 뭐라 그래? 그러면 코끼리는 땅으로 고개를 숙여. 그러면 입이 닿기 전에 어금니가 먼저다. 그럼 씹는데 방해가 되는데 왜 저 이빨을 줬을까요? 이빨은 원래 씹기 위해서 쉽게 하라고 준 거라면서 오히려 코끼리는 코끼리 이빨 때문에 더 방해가 되네요? 라고 작가가 되물었지. 그랬더니 코끼리에게 어금니를 준 것은 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를 줬지. 그러면 아예 코만 주지 왜 어금니를 왜 줍니까? 이렇게 해서 문답을 이어간단 말이야. 그럼 결국 뭐야?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라고 작가는 상대편, 즉 코끼리에게 긴 어금니를 준 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제 이 어리석은 대답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자 생각해봐. 그래서 코를 줬대. 그럼 불필요한 어금니는 왜 줬어? 어금니도 안 주고 차라리 코를 짧게 하면 더 간단할 텐데.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사람들이 잘못된 그 사물의 근거를 하늘의 이치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만들려고 저렇게 대답을 한 거야. 알았지? 이게 상계의 내용이다.